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한국은 비가 많이 왔으며 앞으로도 각종 태풍으로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해와 관련해서 한국 군인들의 활약이 담긴 모습들이 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육군 공병대가 만드는 다리인 장관 조립교를 보고 극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유튜브나 각종 밀리터리 관련 채널에서 그들은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당장 가서 그들의 작업 장면을 보고 싶다는 등 저 다리를 사람 손으로 짓는다는 것이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이는 해외 네티즌들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끊어진 다리를 복구하기 위해서 한국의 육군 장병들은 간편 조립교 건설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장관이 아닌 간편 조립교라고 해도 육군이 흘린 땀으로 주민들은 한시름을 놓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장관 조립교 공병이 얼마나 대단한지 뒷부분에서 살펴보고 우선 지방에서 들려온 소식을 보면요, 바로 강원 인제군 산골마을의 유일한 다리가 이번 폭우로 내려앉아 주민들이 고립 생활을 이어가자 육군 3군단이 12일 임시 교량을 설치한 것입니다. 인제군 서하면 천도리를 흐르는 인북천은 지난 5일 집중호우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져 하천 건너편 마을을 잇는 양지교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이에 일명 양지말로 불리는 천도 1, 2, 5반을 오가는 차량이 전면 통제돼 주민들은 이날까지 고립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21가구 42명이 사는 양지말은 대부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추와 옥수수 출하 시기에 다리가 내려앉아 한 해 농사를 공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가축사료 반입이 어려워지면서 마을 내 축산 농가에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육군 3군단은 작전 지역 내 마을 주민들을 돕고자 무너진 다리 위로 임시 교량을 설치하는 지원에 나섰습니다. 육군 작전용 교량인 간편 조립교를 내려앉은 양지교 교각 위로 구축해 차량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3군당 공병 여단 장병 70여 명은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교각을 들어 옮기고 고정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 다리는 최대 24톤까지 견딜 수 있어 농축산 차량이 맘 놓고 마을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립됐던 주민들은 다리를 놓아준 육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양지말 이장 박상영 씨는 차가 오갈 수 없어 주민 불편이 여간 아니었고 농사까지 공칠 상황이었다며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장병들이 다리를 놓아주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량 구축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대현 중령은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차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군은 길이가 52m에 이르고 가설에 필요한 인원과 시간이 더욱 단축되는 신형 전술 교량을 2024년 이후부터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로써 전시에 군의 완벽한 작전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관 조립교를 세우는 육군들은 보기보다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는 원래 전쟁 시에 퇴보를 확보하거나 끊어진 다리를 신속하게 복귀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인데 6.25 당시 우리나라의 다리가 곳곳에 파괴되어 퇴로가 막혔는데 미군이 신속하게 투입한 장비로 현재까지도 쓰이는 일종의 재래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했을 때 2차 대전 때 쓰던 장관 조립교를 다시 활용해서 강을 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역시 많은 다리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미 육군이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장관 조립교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조립된 다리들은 아직까지도 이라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모듈을 일일이 군인들이 수동으로 조립하게 되어 있는 점입니다. 모듈당 무게는 260에서 300kg가량으로 사람이 들기에는 매우 무거운 중량으로 보통 4명 이상의 장병이 붙어서 동시에 호흡을 맞춰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극도로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병대원들은 보통은 안전 제일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매우 긴장된 가운데 합을 맞춰 모듈을 옮기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만 특히 장관 조립교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고는 곧바로 대형 사고로 연결되므로 그 무엇보다 긴장된 작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작업 프로세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용되는 것은 오직 군인들의 몸과 집중력이라고 할 정도로 100% 육체 노동입니다. 또한 다른 군대 보직에서 간혹 볼 수 있는 병장들이 잠시 뒤로 빠져서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오히려 고참 병장들은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신참들에게 바짝 군기가 들도록 으름장을 놔야 하죠. 이 작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동안에 무슨 사고가 났었는지 상세히 후임병들에게 얘기해줍니다. 무겁기 때문에 단 한 사람만 손을 놓치게 되면 즉시 극단적인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보통 적이 교량을 폭파해
파괴됐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이 됩니다. 작아 보이는 연결 핀이라도 5kg 내외로 무겁고 동시에 잡아당기고 미는 동작까지 구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호흡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 조립교 훈련은 연중 여러 차례 반복을 하여 완전히 숙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 조립교는 전시 상태를 가정해 신속하게 만들어야 하는 다리이므로 수십 톤의 탱크가 지나갈 다리를 불과 1시간 내에 만들 정도로 숙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면 철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들은 말 그대로 무쇠들을 만지고 직접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조립이 완료된 장관 조립교는 장갑 전투 도저가 직접 교량을 밀어내면서 다리를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과거 많은 공병대원들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직접 다리를 밀어 반대편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수작업을 통해 교량이 만들어지니 그야말로 군인의 땀으로 지어진 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공병대에서 장관 조립교 훈련에 한번 참여한 군인들은 그 다음 훈련이 제발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편 농담으로 온라인상에서 꿀보직인 장관 조립교 공병대로 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공병대에 지원하면 정말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니 반어적으로 꿀보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공병대에서 민간 지원을 많이 나가 소위 삽질을 하는 경우가 군생활의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제대하자마자 공사판에 뛰어들어 노가다 일을 통해 꽤나 돈을 벌기도 했다는 후일담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어렵게 지어진 장관 조립교는 실제로 진짜 다리와 같은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강철로 이루어졌기에 내구성과 지속성에서 기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이 수해 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매우 신속하게 다리를 만들어 오랜 기간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장관 조립교를 조립하고 제대한 사병들의 각종 비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난이도가 너무 높은 데다가 부상의 위험이 커서 재래식과 같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편 조립교의 경우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등이 들어가 상당히 경량화되어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위험을 비롯해 고되게 다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여전히 장병들에게 너무 과한 임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군납 비리를 보면서 막대하게 세워나간 국방비가 군 현대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최근 육군장병 월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군인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1에서 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96만 3천원으로 올해 월급 54만 900원과 비교하면 5년간 78%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2022년 67만 6천원으로 오른 뒤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돼 순차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런 뉴스가 나간 뒤에 일부 네티즌들은 1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세금이 그만큼 투입된다는 것인데 군인에게 너무 과도하게 지급된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은 못 받았지만 앞으로 군입대하는 청년들은 그렇게라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군대에서 겨우 10,000원 남짓 돈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한 네티즌은 어떻게 100만원을 많다고 할 수 있느냐, 155mm 포를 들고 산을 올라봐야 알 것이다. 일반인이라면 아무리 100만원, 심지어 몇 배인 수백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안 할 것이라며 군인들이 그에 합당한 월급을 갈수록 받게 되길 바란다는 격려의 글들이 이어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올해도 공병대의 다리를 비롯해 어김없이 대한민국 군인들의 활약은 나라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직업군으로 소방수와 경찰 그리고 군인을 꼽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추앙받습니다. 한국에서도 월급을 비롯해 많은 처우 개선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군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코로나19 여파로 일본 자동차의 국내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판매 부진을 견디지 못한 닛산이 결국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남은 일본차 브랜드들의 위기감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판매 반등을 위해 마련한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분위기 반전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Q1 최근 일본 자동차 브랜드 닛산이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했죠. 어떤 상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지난달 31일 닛산과 인피니티 브랜드를 판매해온 한국 닛산은 올해 말을 끝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16년 만입니다. 한국 닛산은 시장 철수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위해 차량의 품질 보증과 애프터 서비스 등을 2028년까지 8년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닛산의 한국 시장 철수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닛산이 한국 시장을 떠난다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 나왔고, 당시 한국 닛산은 철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올 초부터 직원의 절반을 내보내고 딜러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철수를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백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Q2. 결국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안정한 환경으로 판매가 줄면서 시장 철수까지 이어진 거군요. 판매 실적이 얼마나 좋지 않았던 건가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노노재팬의 여파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차 불매 운동 여파 속에 닛산은 지난해 3천여 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2018년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닛산은 140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고 2017년부터 3년 연속 적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딜러사인 프리미 오토모빌도 지난해 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한국 닛산과 딜러사 모두 사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의 판매량도 1041대에 그치며 전년 대비 40%나 감소한 만큼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장의 판매 부진이 직접적인 철수의 이유가 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타격과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기 위한 포석 등 닛산 본사의 장기적 전략을 위한 구조조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날 스페인과 인도네시아 공장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르노 자체가 미국에서 6개 공장 철수 등 다양하게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해외 공장에 대한 폐쇄가 앞으로 결정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동차 제작사 자체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생산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림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라는 중대 요소가 가미되면서 그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Q3. 결국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닛산 자동차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글로벌 차원의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일본 닛산은 지난해 연결 실적 기준으로 6,7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7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닛산이 연간 결산에서 순손실을 기록한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인데요. 결국 닛산 본사 자체의 구조조정을 위해 가장 먼저 판매가 위축된 한국 시장이 대상에 올랐고, 스페인과 인도네시아 공장 폐쇄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닛산도 그동안의 글로벌 판매와 생산 전략의 실패라고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실패를 인정하고 고칠 것입니다. 그리고 회수가 불가능한 잉여 자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선택과 집중에 집중하고 핵심 세그먼트 시장의 관리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중기 개정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Q4. 일본 자동차의 위기가 꼭 닛산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토요타와 혼다 두 브랜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존 일본차 브랜드 역시 일본차 불매 운동으로 판매 부진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2018년 1만 6천여 대를 판매했지만 지난해 1만 대에 그치며 37% 이상 판매량이 급감했고, 렉서스도 10% 가까이 판매가 줄며 실적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혼다는 신차 출시 효과로 지난해 판매량이 소폭 상승했지만 올해는 5월까지 전년 대비 70% 이상 판매량이 떨어지며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닛산 철수 결정 이후 두 브랜드도 철수설에 시달렸지만 철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토요타와 혼다는 닛산과 달리 한국에서 꾸준한 이익을 내며 재무적인 체질이 다르다는 게 입장입니다. 토요타는 지난 2018년 회계연도에 683억 원, 2017년 608억 원, 2016년 452억 원 등 꾸준히 영업이익을 기록해왔습니다. 혼다도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닛산과 달리 철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최근 디젤 게이트와 배기가스 배출 논란으로 유럽계 브랜드가 타격을 입고 있는 데다 닛산이 빠져나간 빈자리도 있어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Q5 남은 두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이익을 유지 중이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판매 반등을 위한 출고 전략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두 브랜드의 전략이 있으니까 혼다는 시장 변화에 맞춘 연식 변경 모델과 모터사이클 라인업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렉서스 역시 오히려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세우고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렉서스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SUV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최근 콤팩트 SUV인 렉서스 UX-F 스포츠 모델을 공개했고 RX와 LX까지 전시하는 등 부진 극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차와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형준 토요타 코리아 홍보이사. 렉서스는 친환경 성과 퍼포먼스, 운전의 즐거움과 정숙성이라는 다소 상반된 두 가치를 동시에 담아내고 다양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통해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전하는 브랜드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두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판매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최근 WTO 제소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처리 문제 등 한일 외교 갈등이 다시 번지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